오후 강의는 지금 오전 강의의 교재를 보시면은 저기까지 했거든요. 109페이지까지 했어요. 근데 110페이지를 볼 건데 110페이지를 보기 전에 140페이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강의 4번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건축마련자금 대출의 법적 리스크 검토. 두 번째,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 등에 따른 제출 서류에 대한 파고들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건축 공사 중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그 건물 소유자의 원시 취득 시기, 아까도 전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재반복하는 걸로 하고, 네 번째는 나지, 우리가 건축장을 기성구 대출할 때 나지에 대해서 근저당과 지상권 설정을 같이 하고 있고, 건축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근데 교재 편집이 살짝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요, 어디가 잘못됐냐면은 교재 편집에서 188페이지에 있는 제안서 있죠. 색지로 들어간 거 있죠. 그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181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181페이지 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182페이지 앞에 들어가야 돼. 172페이지서부터는 제목이 틀린 제목이거든요. 약정지상권에 대한 내용인데 제안서가 그 색지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색지에 대한 내용은 182페이지부터 해당 사항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건축 자금 마련 대출, 이게 여신업무 방법도 이렇게 명기가 이름이 이렇게 돼 있나요? 이 다시 말해서 기성구 대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A라는 사람이 토지 X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토지 X에 대해서 갑이라는 금융기관이, 신협이, 동수원신협이 지상권 설정을, 지금 계속 내가 지상권 하는 것은 법정지상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정지상권,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지상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은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듯이, 여러분들 하루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쌀의 소중함이 있죠. 빵의 소중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산소, 공기를 여러분들 코 막고 귀 막으면 여기 5분 버틸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이 채권관리, 여시인 법률에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정지상권,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지상권보다 등기부등본에 안 나타나는 그 법정지상권을 여러분들 그 개념을 알으셔야만이 채권관리나 여시인 업무가 도움이 된다. 특수문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경매꾼들이 옛날에 제가 사당동에서 강의할 때 보면은 특수분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특수분석. 부동산 특수물건 분석. 이건 특수물건이거든. 그럼 특수물건이 여러분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유치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약정지상권이 아니라. 세 번째가 뭐예요? 이건 등기부등본에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여기는
물건의 하자야. 물건의 하자. 이건 물건의 하자야. 부동산의 하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처분금지 가처분. 가처분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을구에 들어가냐 갑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행위 취소소송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공신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처분금지 가처분 부분. 그다음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실질적으로 일반 책에서는 법률적인 책에서는 취소선수의 처분금지 가처분이면 담보 취득 부적격 담보물이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되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그렇게 써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저번에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듯이 솥과 자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말에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 보고도 놀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 자라한테 한번 물린 사람은 소뚜껑만 보고도 겁을 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현재 여신시장에서는 소뚜껑은 소뚜껑으로 보고 자라는 자라로 보고 있는 그 깊이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 대충 얼버무려 갖고 옛날에 중도금 대출 한번 깨졌다. 옛날에 건축자금 대출 한번 깨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성 있는 업무 리스크가 있는 그렇게 하면 여신이 발전이 없어요. 그게 재고차라고 리뷰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우리가 대출금 10억을 손실을 받느냐 그거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극복을 해가지고 여신해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한 번 당했으니까 이건 위험 인물이야. 이거 안 쳐다봐.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소뚜껑을 보고도 자라를 본다는 얘기지. 우리는 여신 업무는 소뚜껑은 소뚜껑일 뿐이고 가마솥은 가마솥일 뿐이야.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처분이 등기가 돼 있다 안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피보전 권리가 뭐냐 피보전 권리가 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이 취소선순위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피보전 권리만 정확히 내가 파악을 한다면은 이 부분을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 거야. 그 피보전 권리를 뭘 봐야 되냐? 처분금지 가압류 신청서에 가처분권자가 법원에다 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신청 이유를 입수해야 돼요. 신청서 우리가 소장을 보면은 소장에 청구 취지가 있고 소장의 형태를 보면 청구 취지 당사자 표시 원고 피고 그다음에 청구 취지 그다음에 청구 이유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5천만 원을 갚아라 몇 월 며칠자부터 이것은 요약이야. 상대방한테 판사가 이걸 볼 때 뭘 요구하냐 그것을 딱 악구를 짜가지고 심플하게 넣으라는 얘기거든. 이게 청구 취지. 이 악구가 청구 취지를 나온 배경을 써주는 게 청구 이유. 소장의 구도는 당사자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이유 그렇게 되잖아요. 이 대칭적 개념으로 가압류 신청서나 가처분 신청서는 뭐라고 되죠? 당사자 표시 그 다음에 신청 취지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밥 먹기 전에 직전에 얘기한 게 소송사건, 비송사건 있듯이 여기서는 여기서는 원피고 오지만 여기는 신청인, 피신청인이 들어가는 거. 이쪽은 서류심사, 이쪽은 변론기일 있는 거. 그러면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이 신청 이유가 왜 가처분을 했는가 그 이유가 나오면은 이걸 우리가 이건 취소선순위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담보 취득 물건으로서 충분하지 않다. 그걸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가등기. 가등기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소유권 이전 보전 청구권, 소유권 보전 청구, 소유권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이게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똑같이 가등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김철수가 한 사람입니까? 100사람입니까?
백사람이라 이가. 이름은 똑같다 하더라도 범죄적 성질이 틀린 게 다 가등기 담보법에 의한 가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이 부분이 논하진단 말이야. 근데 이 가등기가 취선순위 그 부동산에 있을 때 담보 취득 부적격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권리하자예요. 권리하자. 등기부등본으로 어느 정도 카바링이 된다 이가. 근데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물건의 하자. 우리가 공부와 현황을 얘기했듯이 현황상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캐치 능력이 있어야만 이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을 카바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량진이든 사당동이든 어디 특수문서, 특수물건은 대개 이 네 가지의 구차이 돼. 부동산 경매사건에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가처분, 그 다음에 가등기. 요 정도 얘기하는 이거 뭐 다 가처분 사례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요 정도 얘기하고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A가 X라는 땅이 있다 이거. X라는 땅에 대해서 갑시인협에다 하면은 처음에 갑시인협에서 뭐냐면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진구하고 설정 계약서 진구 그 다음에 지상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상권은 전부 다 등기 지상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법정 지상권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는 내가 앞에다가 법정 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시간 동안 얘기하는 지상권은 등기부에 있는 지상권, 그 약정 지상권을 얘기한다고 보세요. 설정 계약서를 진구하고 하면 여기다가 이게 지상권 설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조합에다 프로포즈를 한단 말씀입니다. 프로포즈를 하면서 내가 여기다 건물 지어가지고 Y라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다 추가 담보를 해줄 테니까 우리 기브앤드 테이크를 하자. 당신이 신협에서 내한테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면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공을 해주면은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존의 담보물 X에다가 Y라는 신축 건물을 추가 담보해 주겠다. 이게 결국은 저 기성구 대출의 흐름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쟁점은 몇 가지가 나와요. 쟁점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안 해주고는 건축주, 땅주가 임의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결론은 있다. 은행의 토지 사용 승낙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강의는 정확히 이론적인 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이것은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은행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없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를 하시겠어요? 할 수가 있다. 토지 사용. 또 이 사람의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 변경도 가능하다. 건축주 명의 변경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 A가 건물을 짓다가 마포구청에다가 건축주를 A에서 A-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 A한테 추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건 토지 부분이고 여기다가 신축 건물 추가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진구하잖아요. 이걸 진구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유치권 포기각서도 진구하죠.
유치권 포기각서가 어떠한 법률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전 시간에 다 얘기를 했어요. 대인적 유효과, 대물적 유효까지 다 얘기를 하면 다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효과가 있느냐? 이걸 받으면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이 어떠한 도움이 있고 이게 무용지물인가 도움이 있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서 이 부분도 마포구청과 관계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기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말로만 할게요. 동시에 근저당과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법무사 홍길동 법무사한테 의뢰해가지고 등기소에 마포 등기소에 들어갈 거란 말이야. 등기가 되면 부동산 등기법에 동일한 부동산에 두 가지 설정 등기 신청서가 동시, 거기서 말하는 동시는 동일의 개념도 아니고 동시각의 개념이야. 9시 38분 그 시각. 그러니까 홍길동 법무사가 금융기관의 저 설정계약서, 근저당 설정계약서고 지상권 설정계약서를 같이 수임을 받아갖고 마포 등기소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갔을 때 등기관이 봤을 때 위에 편철된 순서대로 접수번호를 찍게끔 돼 있어요. 예? 접수번호를 동일 부동산에 두 가지 설정이 같이 들어올 때는 부동산 등기법상 하나는 28,098번, 그 다음에 29,099번이 동시에 연번이 이렇게 찍히는 거라. 그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동산 등기법상 동구와 갑구와 을구 사이에 효력 관계는 뭘로 따진다? 순위번호로 따진다? 접수번호로 따진다? 접수번호로 따진다. 쉽게 말하면 접수번호라는 것은 그 등기부 28,988번 그게 접수번호고, 순위번호는 등기부등본 제일 좌측을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있잖아요. 동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로 따지지만 별구와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순위번호 따지는 게 아니라 접수번호 따지다 보면 따지니까 을구의 1번은 을구가 갑구의 3번 다음에 들어있으면 4순위가 되는 거야.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 을구가 2순위 근저당까지 설정된 상태에서 갑류가 들어오면은 갑류가 이쪽 갑구에서는 1순위지만 별구와 사이에서는 3순위 효과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들어갔을 때는 법무사는 등기공무원은 순서에 입각해 찍히는데, 여러분들 나대지 근저당 설정할 때 백발백중 이게 48,981번이요. 이게 49,982번으로 등기가 될 거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모든 법무사나 등기공무원들이 누가 서로가 짜고, 개중에 법무사 홍길동 법무사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밑에 따놓고 지상권 설정계약서 위에 따놓고 접수할 수도 있겠지. 확률은 50대 50이니까. 근데 하나같이 이것을 우회로 등기를 치고 이걸 그 다음번호 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등기관이 지금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법무사가 접수를 하면은 근저당이 뒤로 있고 약정지당권이 앞에로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촬영 한번 해보자고. CCTV를 지가 받고 근저당을 밑으로 깔고, 아니 지당권을 밑으로 깔고 근저당을.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민사집행법상 지상권이 최선순위일 때는 이건 경락 인수 권리거든. 날수 권한이 아니야. 그렇지만 근저당이 1순위일 때는 그 뒤에 지상권은 말소 권리거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위로 빠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경매가 안 돼. 경매가.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지상권자로서 지상권 포기를 한다는 것을 넣어줘라. 그것도 법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것은 아까 대인적 효력과와 마찬가지로 낙찰자와 관계가 성립되는 거지, 그것도 법원에다 제출할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상권을 설정 이거 할 때 이것이 이제
이거야.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낙찰자가 이게 앞으로 이게 981번이 982번이면은 이게 경매로 가면은 실질적으로 낙찰받을 사람이 없어요. 경매. 그때 우리가 유인물건으로 100억짜리를 50억으로 경매 채권자 입장과 낙찰자 입장을 유인물건을 잡는 거야. 유인물건을 잡는 순간에 소유권을 합집합이라고 했죠. 자, 지상권은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상권자보다 더 큰 권리,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지상권은 물권의 혼동으로서 소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지상권 100억짜리 50억에 사고 바로 우리가 취득하는 순간에 이것은 물권의 혼동으로서 소멸되면 이게 다시 100억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채권 관리도 하고 고정재산 처분 이익도 발생시킬 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 부분인데 이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건 나중에 고급 채권 관리에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상권을 내가 명동사채업자라면 나는 이건 무조건 요것을 위로 빼는 거야. 이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의도가 지금 법무사업계나 이것은 부동산 등기법을 위배하고 있다. 자, 이거 보십시다. 신축 건물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봅시다. 단계별로 봅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건물이 지어지는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지는 흐름부터. 자, 그러면은 1단계에서 A가 X라는 부동산을 동수원신협에다가 담보 제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동수원신협은 지상권 설정과 근저당 설정, 토지 근저당 설정하고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 신축 건물 추가 근저당 설정을 할 거란 말이야. 이 부분이 현재 조합에서 받는 것은 전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국에 가서 여러분들 약 주세요 하면은 약사가 뭐라고 할까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물파스를 드릴까요? 타이레놀을 드릴까요? 콘택 600을 드릴까요? 감기 때문에 오셨어요? 두통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냐면은 근육통 때문에 오셨어요? 그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모든 계약에서는 목적물이 특정이 돼야 돼요.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이나 설정계약은 이건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근데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아직 3개월 뒤에 건물이 올라갈 거죠. 그게 목재로 올라갈 것이냐, 단층 슬랍으로 올라갈 것이냐, 보충 싱글 판넬로 들어갈 거냐,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축 건물 설정계약서 쓸 때 날인 싹 받고 목적물 피진하게 공란으로 돼 있어요. 거기다 채워져 있어요. 채워 넣을 수가 없지. 3개월 뒤에 지어질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약국에 가고 약 주세요 했는데 약사가 타이레놀을 드릴까요? 콘택 600을 드릴까요? 신심파스를 드릴까요? 그 목적물 특정이 안 된 계약은 무효다 이가. 이 계약이 목적물을, 그러면 나중에 3개월 뒤에 토지 소유자 A를 불러다가 여기다가 이 부분이 건물이 보존 등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저걸 기재를 하게끔 하면 되는데, 만약에 건물주가 3개월 뒤에 나 거기다 보충 기재를 못 하겠다 했을 때 손모가지를 끌고 와서 강제로 쓰게끔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력구제가 금지가 돼 있거든요.
자력구제가 금지가 됐다는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게 차단이 돼 있단 말이야. 억울하면 어디에다 호소해라? 주먹에다 호소하지 말고 법원에다 호소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여기다 보충을 하게 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보충을 우리 여신 담당 직원이 보충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같이 고약한 사람 만나면 사문서 위주로 고발을 해. 금융기관 종사자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버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가 나와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금융기관 종사자가 임의적으로 기재했을 때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법적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A도장을 목적물 특정 부동산을 이거 할 때는 A도장을 찍었어요. 여기다가 A가 A도장을 찍은 거야. 근데 이게 등기부의 추가근저당 설정이 원인 서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추가근저당 설정할 때 법무사한테 설정 등기 신청서를 다시 써야지. 유임장에다가 대리 유임장, 여러분들 그거 다 해보셨잖아. 거기다가 유민 도장에다가 인감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감도장을 찍는 걸 거부했다. 만약에 채무자가. 그런 때도 등기할 수 없고, 또 도장을 3개월 건물이 지어지는 사이에 A도장을 B도장으로 개인을 하는 거야. 아, 동사무소 가서 도장을 바꿔놔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B도장이 인감증명서 효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목적물의 특정이 될 수가 없고, 이 도장의 이 1년 3개월 과정에서 이 채무자가 장난질 치려고 하면은 금융기관 농락 100% 농락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이런 모든 금융기관이 기성구 대출을 토지 대출을 하고 있다가 그 채무자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진다고 하면은 대환 처리를 요구하잖아요. 100%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법리적인 것을 채권자가 카바링 들어갈 수 있는 법이 현행법상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은행들 1금융권은 기성구 대출을 안 냐? 이 애들이 1970년대, 80년대 무수히 몇백억, 몇천억씩 손해본 사람들이야. 왜? 1980년대 건축붐이 이렇게 됐을 때 뭐 어디 한부철강에 500억, 1000억씩 대출해준, 여러분들 보세요. JTBC를 보면은 한 석 달 전에 이게 나왔어요. JTBC에 밀착 카메라 코너가 있어요. 아세요? JTBC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유선방송인가 공중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건 메모하세요. 다른 건 강의 내용 듣고 넘어가. JTBC 밀착 카메라 해가지고 그 미등기 건물 부분에 특집 늑보가 뉴스 중간에 한 5분 동안에 밀착 카메라라는 코너에서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뭔 말이야? 여러분들 대천 앞바다 가다 보면은 대천해수욕장, 대천 IC에서 막 빠져갖고 막 가다 보면 왼쪽에 아파트 단지 막 지어졌다 20년간 그대로 있는 거 보셨죠? 강릉 가다 보면 여기서 가평 가다 보면 청평건문소 막 빠지다 보면은 저쪽 그 풍림콘도 들어가는 쪽 현지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20년간 집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저 지리산 쪽, 저기 옛날 남원에서 구례 넘어가는 쪽 보면 콘도지타가 20년간 그대로, 이런 데가 전부 다 은행권들이 20년 전에 멍드는 거야. 다 1000억씩 500억씩 물린 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 지도가 있으니까 딱 쳐가지고 구례에서 남원에서 구례 넘어가는 한국콘도 옛날 그거 딱 하면 지붕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거 보면은 그 토지 등기부등본을 한 번씩 띄워보라 하시잖아. 띄워볼 수 있잖아. 띄워보면은 은행들이 토지 일구의 근저당 설정을 갖고 있어도 경매도 못하고 20년간 방치하는 사례가 다 있어요. 그런 게. 그걸 보시면은 이제 우리 건축자금하고 링크를 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이 신축 건물 이 단계에서 신축 건물이 중도마게 됐을 때 이 목적물 표시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 두 번째입니다. 이 A가 갑한테 뭐 했어요? 유치권 포기각서하고 또 뭘 했죠? 신축 건물 추가 근저당 설정했잖아요. 이 A가 명의 변경을 시키는 거야. B로. 자기 마누라 명의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금융기관 동의 없이 어떻게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냐. 거부터 의문 제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이 금융기관의 동의서 없이도 건축법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내가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자, 건물을 볼 때요. 이렇게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민법에서 말하는 건물,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 부동산 등기법에서 말하는 그 범위가 다 틀려요. 민법은요, 민법은 부동산이라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이라 하면은 토지 및 그 지상 정착물이야. 그러면은 이 정착물이라는 이 개념이 건물이 허가가 맡았냐 안 맡았냐, 사용 승인이 맡았냐 안 맡았냐, 그걸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는 얘기지. 무조건 토지에 지상 정착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건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상 정착물로.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건축 신고나 건축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나 신고가 떨어져갖고 착공 신고를 해가지고 건물이 정상적으로 지어가지고 이게 내진시설, 뭐 난방시설, 주차장 요건, 이런 소방시설 요건, 상수도 요건, 정화조 요건, 이런 부분을 건축법에서 정한 것을 전부 다 제대로 지켰을 때 사용승인이 떨어지는 거야. 건물 사용승인. 이 사용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체가 뭐가 생기냐면 건축물 대장이 생기는 거야. 이 건축물 대장이 생기면은 이걸 원인서면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이 생긴다는 얘기는 행정청에 대장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법부의 등기구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건축법은 항상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법. 민법을 사법이라고. 개인 간의 법을 이 반대법은 뭐야? 공법이야, 공법. 그 다음에 이걸 뭐냐, 민법을 또 뭐라고 하냐면 실체법이랍니다. 권리의 실체를 정해놓은 거야. 그냥 민사소송법이나 부동산 등기법이나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소송법은 절차법. 권리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 그게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는 거야. 형법은 죄와 벌을 명시해 준 거고 형사소송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재판하는 과정을 어떻게 한다는 그 절차를 정해놓은 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와 대칭적 개념으로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은 실체법인 민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거. 그러니까 절차법, 이건 실체법.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행정법이야. 행정법은 뭐냐? 국가가 건물이 너무 막 설악산 꼭대기에 대청봉에 건물 올라가고 막 누구나 중구난방으로 건물이 지어지면 계획도시가 안 되고 난리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허가 제도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건축법의 통제를 받게끔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 적격이라는 게 있어요. 지상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기를 해주진 않아요. 부동산 등기. 예를 들어서 저기 논산에 가면 딸기 하우스가 많고 진주에 가면 시설 원룸에 보면 비닐하우스 막 컨테이너 박스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자, 컨테이너 박스가 고정식 컨테이너 박스가 민법적인 측면에는 지상 정착물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허가를 안 받고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적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격히 빠지면은 이게 제일 적어. 범위가 건축법 범위가 제일 적단 말. 그 다음에 이게 중이야.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민법이지.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거, 부동산 등기법에서 말하는 거, 건축법에서 말하는 거. 이걸 따져야 되는데 건축법은 뭐냐? 뭔 문제 있냐? 건축법은요. 자연 취락시설이냐 보존지구냐 산림지구냐 그런 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건물을 5층까지 지을 수 있냐 일종 근린 생활시설 지역이냐 어쩌냐 그것만 따져갖고 네가 신청해도 그 요건만 맞으면 수리해주고 네가 신청해도 요건만 맞으면 사람을 보고 이쁜 사람한테 허가해주고 미운 사람한테 거부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마다 대민 관계에 따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 개념이 아니라 여기다가는 지을 수가 있는 땅, 없는 땅이면 이 땅이 적법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신청하든 다른 사람이 신청하든 그걸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이거. 그게 이제 행정법에서 조금 더 나오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이라는 게 또 나와요. 내가 옛날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있어요. 산 위에서 누가 20년 동안 빨래를 한 거야. 빨래를 냇물에 흐르는 냇물에. 근데 누가 거기다가 무주군수가 그 위에다가 축사를 허용을 해준 거야. 그게 축사에 똥물이 내려온단 말이야. 그게 내가 20년 동안 빨래를 하다가 축사가 허가 맡은 바람에 내가 빨래를 못 하는 거야. 똥물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내가 무주군을 찾아갖고 야, 나 여기 30년 동안 냇물을 깨끗한 냇물 내려와가지고 빨래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니들이 그 위에다 축사를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내가 빨래를 못 한다. 그래갖고 민원을 제기하니 무주군청에서는 뭐냐? 그것은 네가 반사적 이익이다. 이게 이제 행정법에서 나오는 거야. 반사적 이익이다. 네가 권리할 주장이 아니라 거울을 쳐다보면 햇빛에 반사가 되면은 반사적으로 이익에 불과하지. 빨래할 수 있는 게 네가 향응을 받은 거지 누구한테 주장할 권리는 못 된다. 그거 행정법에서 반사적 이익이라는 용어를 써. 그 다음에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은 이건 담당 공무원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누구한테는 포장마차 허용해주고 누구한테 안 해주고 그것도 자기가 하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기속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 서대문구청의 홍길동 공무원이 누가 와서 거부하면 다른 사람도 와도 거부해야지. 너는 나하고 술 먹었으니까 너는 허가 때려주고 너는 안 때려주고 이것이 안 된다. 공무원도 아무리 자기가 재량 속에 있지만 스스로와 과거의 자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기속을 당한다는 게 기속재량이다. 이거. 그러면 건축법은 대표적으로 뭐냐? 건축법은 사람을 보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토지에 지어질 거냐 말 거냐 그것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화조 시설 늘정안에 이것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단계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 여기에 건축 허가가 받았다는 이 땅이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청해도 건축 허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마누라 명의로 이렇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이 아까 내가 오전에 그랬어요.
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만 있고 소방공무원은 불만 끌어당기고 경찰관은 음주 단속만 하지 자기 영역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건축법에서 만약에 이 건축 명의 변경을 해주면은 금융기관을 염려해갖고 야, 너 여기다가 추가담보 신청계약서 써주고 유치권 포기 써주면 네가 바꿔버리면은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건축주 명의 변경을 허가를 서대문구청 공무원이 나는 이거 못 해준다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 건축법 쪽만 신경 쓰면 되지 건축공무원이 이 사법적인 개인 간의 분쟁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면은 여기서 이 사람하고 이제 건축주가 여기서 일로 베꼈을 거 아닙니까? 일로 베끼면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계약은 대인적 효력만 있다고 그랬죠? 그럼 추가 근저당 설정을 제공한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있었잖아. 근데 이미 건축 변경 신청이 돼갖고 누가 지금 건축주가 돼 있어? B가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야 임마 3개월 전에 이 사람하고 이런 계약을 했으니까 너 이행해.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인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금융기관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행권들 토지를 담보 잡았다가 전부 다 저것을 해주는 부분. 저게 토지를 담보 잡았다가 거기다 건물 짓고 싶다고 하면은 전부 다 대환 처리를 요구하는 게 이런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다가 건축주 명의 변경을 했을 때 금융기관 동의서가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수지구청 같은 경우는 건축주 명의 변경할 때 저게 우리 신협에 와서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던데요. 수지구청이요. 수지구청 이거 건축주 명의 변경할 때 요구하죠. 조합의 동의서 요구하죠. 수지구청 공무원이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현실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안 맞잖아요. 그건데 그 부분에서 나같이 독한 건축주가 나오면은 수지구청 직원을 민원 대상으로 삼으면 누가 진다? 수지구청이 진다. 수지구청이. 자, 2단계입니다. 그 근거는 내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 2단계. 건물이 지어지다가 여하한 사유로 건물이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건물이 중단이 됐을 때 우리가요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봅시다. 설계도면상에 5층이에요. 5층이면은 우리가 골조가 다 올라간 시점이 대개 건축법상 기성률이 50%예요. 50%에서 55%입니다. 그 다음에 미장 들어가지, 뭐 엘리베이터 들어가지, 쭉 도배 들어가지. 이 부분 나머지가 45%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지어진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 요 부분은 여기까지 골조가 올라간 경우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중단된 경우에 따른 텁하기만 하다가 여기 막 지하주차장 만든다. 그러니까 이 골조까지 이 55%의 기성률까지 도달하기 전까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우리는 기성률에 대해서 10%씩 이미 기표가 끝났을 거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지어지면은 기성률에 따라서 우리가 기성구 대출해 주기 때문에 기표를 40%까지 해줬을 거 아닙니까? 총 대출액이 한도 거래에 40%까지 해줬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도막이 된다.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건 토지에 대해서 그냥 설정했죠. 건물은 아직 기성률이 40%께
색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 골축까지도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축물 대장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지어지다 마른 부분, 이 과정까지가 기성률 50%까지는 이 지어지다 마른 건물은 건물도 아니고 유체동산도 아니라는. 민사집행법은 유체동산 집행 방법이 틀리고 금전채권 집행 방법이 틀리고 부동산 집행 방법이 틀린데, 이게 내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이렇게 지어지다 마른 건물은 아수라백작이라고 했죠. 아수라백작이 뭐예요? 아수라백작. 절반은 인간, 절반은 짐승. 인어공주. 절반 사람, 절반은 물고기. 인어공주. 아수라백작의 마징가 제트를 보면은 사람이, 여기는 여자, 여기는 남자. 여러분도 이제 30, 40대 되는 사람은 마징가 제트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한 50살 넘은 사람들은 옛날에 만화 영화 마징가 제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TV에 나오는 아수라백작이라는 애가 절반은 남자, 절반.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얼굴이 돼 있어. 만화니까, 만화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지어지다 마는 것은 부동산도 아니고 유체동산도 아니야. 그게 현행 민사집행법상 이걸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법적 리스크가 아주 많다라는 부분이지. 이 부분이. 그냥 지어지다 말했을 때는 답이 없는 거야. 그럼 나보고 내한테 강의하는 내한테 답을 주세요 하면은 내가 답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나보다 훨씬 똑똑한 국민은행 법무팀이나 신한은행 법무팀에서 70년대 80년대 빡빡 나만 떨어졌는데 내가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으면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방법이 이 방법까지 아예 부동산도 아니고 유체동산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 집행법상 경매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금융기관이 좋다. 이걸 경매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토지만 경매를 하자. 토지는 이미 설정을 해놨으니까. 토지만 경매를 하면은 낙찰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10억짜리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대지로 있을 때는 10억의 가치가 있지만 경매 대상이 아닌 지상 건물, 중단된 건물 이거 2억에도 안 사가. 왜 2억에 안 사가요? 부동산을, 여러분들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 때문에 산다? 교환가치, 보유가치, 사용수익가치 세 가지 얘기했죠. 그러면 이걸 낙찰받은 사람은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이걸 다 부숴야지. 건물까지 낙찰받, 지어지다 마는 건물을 낙찰받지는 않았잖아요. 토지만 낙찰받았으니까. 그러면 토지인도 및 중단된 건물 철거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아까 전 시간에 건축주권과 시공사건과 토지 스킬 노무 중에서 어디가 포함, 이 낙찰자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지어지다 마는 건물의 소유자가 과연 누구냐부터 봉착이 떨어지는 거야. 이건 내가 낙찰자 입장에 들어도 마찬가지야. 이게 내 띠가 있다 없다, 이름표가 있다 없다? 이름표가 없잖아. 그럼 내가 아까 네 가지 경우로 얘기했잖아요. 토지, 스킬, 자재 중에서 세 가지가 전부 다 몰빵 쳐진 게 분양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나는 머니만 있다라는 케이스잖아. 그 다음에 어디는 나는 자재백화점 하니까 내가 토지하고 자재는 될 테니까 네가 스킬만 되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나는 인력시장 사장이니까 내가 토지하고 자재, 인력은 제공할 테니까 네가 자재만 갖고 라. 그 케이스, 건물이 지어지는 케이스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지어지다 마는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 건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그럼 지어지다 마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나도 방법이 없다.
이해하셨어요? 여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 나도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장난치는 부분이 뭐냐. 골조까지 딱 올렸어요. A가 올렸지. A가 도급계약을 B하고 해갖고 어떻게 올렸어요. 올렸을 때요. 올렸을 때 이 A가 금융기관 값을 연매기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얘기냐. A가 가짜 채권자를 만드는 거야. 가짜 채권자를 뭘로 만드냐.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경우 법원에다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제기 안 하면 확정이 되죠. 또 뭐가 있어요? 공정증서, 강제집행, 인납공정증서 있죠. 그런 게 하나의 집행권 아닙니까? 집행권을 자기 고등학교 동창한테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1억짜리를. 그러면 1억짜리를 만들어주는 이 채권자, 가짜 채권자가 C라고 봅시다. C가 여기다가 감유나 강제경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하고 구분할 줄 아시죠?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고 강제경매는 지금 집행권을 받아갖고 하는 거잖아요. 딱 경매를 넣으면서 이 청소를 어떻게 꾸미냐. 토지, 마포시 뭐 해가지고 이 지상 건물, 건축 중인 건물. 이 건축 중인 건물이 기성률 55%인 이 골조까지 다 하고 아직 창문도 안 달고 엘리베이터도 안 달고 이것이 될 때는 촉탁 등기가 돼요. 촉탁 등기가. 이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의 가짜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넣으면은 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 개시결정 딱 떨어쳐 준단 말이야. 떨어쳐 주고 만약에 이게 오산에 있는 물건이라면 오산 등기소로 등기하러 딱 하려고 보니까 오산 등기소 직원이 딱 보니까 토지는 있는데 건물이 없는 걸로 돼 있잖아. 그때 등기관 직권으로 건물 등기부를 생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민사집행법 81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이 사람은 여기 갑이라는 금융기관에 건물 쥐어주고 추가담보 해주기로 했지. 근데 추가담보 해줄 때는 추가담보 해준다는 얘기는 이게 기성률 100%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건축물 사용성이 떨어지고 보존등기부 떨어지고 담보 제공해 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건물이 100% 기성이 된다는 얘기잖아. 100% 기성이 되고 마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 받았다는 전제가 깔리잖아. 근데 기성률 60% 창문도 안 들어오고 아직 이거 안 들어온 상태 이게 딱 지어지고 이 가짜 채권자를 만들어서 넣어버리면은 우리는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더 기다려야 되는데 벼랑과 이 건물 60% 기성률 55% 지어지다 마른 건물에 뭐가 치고 들어온다?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치고 들어오는 거야.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치고 들어오면 그 뒤에의 담보 제공 행위는 어떻게 된다? 무효. 이건 절대 무효는 아니에요. 절대 무효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소송법으로 다시 가면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감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할 실익이 있다 없다. 감유 10억짜리 부동산에 10억의 감유가 있어. 신한은행이 10억의 감유가 있어. 우리가 근저당 설정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여보세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10억짜리) 부동산에 신한은행에서 10억에 감유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3억을 대출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3억 5천원, 3억 9천 설정하잖아. 그러면 감유 근저당간에는 안배당이야. 근데 만약에 이쪽 이순이가 채권관리하는 창문에서 신용대출을 1억을 쏴줬어. 근데 보니까 감유 금액에 상응하는 부동산이 10억짜리인데 10억의 감유가 들어온 거 있어. 그럼 우리는 얼른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얼른 근저당 해야 돼, 아닌데. 원래 이쪽이 신용대출, 우리 거가 신용대출 이력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채권과의 측면에 돌거멜 실익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있다 이거야.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근저당 설정한 것을 소유자는 제3자한테 매각할 수 있어 없어? 매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근저당권 취급성에 의해서 경매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 자, 이 얘기는 이 효력, 강제 경매나 이 가압류 같은 경우는 효력이 절대적 효력설이 있고,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절대적 효력설이 있고 상대적 효력설이 있어요. 상대적 효력설은 절차 상대 효력설이 있고 개별 상대 효력설이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가압류나 강제경매는 개별 상대 효력설을 취하고 있어요. 절대적 효력설이 아니라 상대적 효력설 중에서 절차 상대 효력설이 아니라 개별 상대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이게 이 강제경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근저당 설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건물 부분은 절반은 이미 금액 대비 안분배당하니까 날라갈 거 아니야. 추가 근저당 설정에 깨끗한 남분물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미 이쪽에 강제경매가 들어와 버렸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업무가 완전 찌그런 방태기가 될 거 아니야, 금융기관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분을 해가지고 나쁜 놈들이 이놈은 나쁜 놈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 채무 세탁을 하는 거야, 이때. 그러면 금융기관 열받을 거 아니야. 열받으면 토지만 경매를 넣어야지. 그러면 환가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타협점을 그러면 니들 경매 넣으려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금융기관 경매 넣어봤자 지어지다 마는 건물이 보존 능기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건 토지만 경매를 하면은 아예 안 된다 이거. 또 추가 근저당을 담보 제공할 때 날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이 사람의 마음대로 호락호락하게 우리 말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 그 안 들어줬을 때는 이쪽 금융기관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유통수에 걸리는 거야. 유통수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의 프로포즈가 들어오는 거야, 금융기관에. 야, 내가 니들한테 10억 대출 받았지? 4년간 이자를 한 푼도 안 받는 걸로 하면 내가 이것을 깔끔히 정리해갖고 10억을 상환하겠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지. 괘씸하지. 근데 괘씸한데 그 다음에 내가 내볼 칼이 있어요 없어요? 내 칼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한 6개월 가다 보면 그래 덜한 놈아 그냥 원금만 받고 떨어지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 건축업종은 채무 세탁을 하는 거지. 됐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게 민사집행 81조. 그러면 이것은 강제경매뿐만 아니라 가처분이나 가압류인 경우에도 준용규정. 조금 이따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준용규정이 있어갖고 이 가짜 채권자를 만들어갖고 장난치기 시작하면 이 금융기관은 속소무책으로 당할 수가 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3단계의 문제라 이겁니다. 3단계의 문제. 4단계의 문제입니다. 4단계는 이 A 명의로 보존 등기까지 다 떨어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보존 등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화조 문제,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가 다 해결, 소방시설이나 다 건축법상 요건이 다 갖춰졌다는 얘기잖아. 그 갖춰진 상태에서 추가 근저당 설정하려면 이 사람이 법무사한테 위임장에다 날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날인을 안 해줘. 했을 때의 문제. 또는 보존 등기를 함과 동시에 상호저축을 했다. 먼저 건물만 먼저 담보 제공하는 경우. 또 현대카드에서 토지 건물에 가압류 들어오는 경우. 이 금융기관이 여기가 건축주가 보존 등기하는 시점을 일일이 알 수 있다 없다? 없지. 없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금융기관과 이 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지 아니하고 약속이 이행이 안 된다는 전제에 깔리면은 건축자금 대출은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건축자금 대출을 할 때는 내가 그랬단 말이야. 군대가 아들놈 21살 먹은 놈 휴가 나오게끔 하고 집에서 그랬다는 아이씨 이게 말 잘못하면 혼나. 저 와이프도 가정주부인 전업주부인 가정주부도 들어 연대보증을 세워라. 그 얘기는 뭔 말이야? 청나라에서 조선시대 효종이 누구야? 효령대군이야. 그러면 청나라가 우리나라 1970년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때 전부 다 우리나라 침범해갖고 남한산성까지 가갖고 남한 인조 뭐 그 사람들 해갖고 복림대군을 베이징에다 놓잖아. 그 뭐야? 인질이야. 딴짓하지 말아라. 너 조선 왕국은 청나라한테 인질을 자기 임금 아들을 베이징에다 상주를 시키는 거야. 청나라에서 그렇게 요구했잖아. 그러면 대한민국 왕자가 베이징에 있는 거지. 그러면 대한민국 인주 임금이 딴짓을 못하고 내가 딴짓하면은 내 아들이 저 베이징에 목이 날아가는데 그게 인질 아니야.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연대보증 군대 간 21살짜리 와이프를 전부 다 연대보증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 채무자가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가 딴짓거리 하면은 우리는 이 담보물 경매를 하지 않고 일반 채권을 돌리겠다. 무담보 채권을 돌려갖고 마누라 자식의 신용불량 상태를 완전히 작살내겠다. 그 얘기잖아. 사람이 쓰레기차 피하려 똥차에 받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살쾡이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살쾡이고 쓰레기차야. 이거 피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식과 자기 마누라가 똥차에 받치고 호랑이한테 물리갈 심리적 채권 관리를 하자는 쪽에서 내가 이 얘기를 했지. 근데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개인대출에서 연대보증 못하게끔 해놨잖아. 그러니까 연대보증도 입부를 못 시킨단 말이야. 그때 결국 뭐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이 사람의 자기 자본력을 20% 이상 끌고 들어와야 된다. 10억짜리 공사면은 최소한도로 이놈 생돈 자기 호주머니 돈이 2억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70% 내지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가 신용 크레디트라는 게 뭐야? 4요소가 있잖아. 첫 번째 캐피탈 자기 자본, 두 번째 담보, 세 번째 뭐가 있어? 캐릭터 성격, 채무자의 성격. 네 번째가 뭐야? 담보, 자기 자본, 투자에 그 다음에 성격, 또 하나가 뭐요? 나 생각 안 나. 그 내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채무자의 일정 지분을 여기다 투자를 하면 금융기관을 연맥이면 자기 돈도 2억을 못 땡길 거 아니야. 원금 회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게 건축자금 대출은 최소한으로 적게는 20%, 건축자금 20%, 많게는 본인 자금의 30%가 이 건축 시설 자금으로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채무자가 딴짓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정리됐습니까? 모 전무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이번에 강의한다니까 이 건축자금이 10%, 20%, 30%, 40% 올라가는 단계별 채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나보고 가르쳐둘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성부 대출을 해줬을 때 기성률이 10% 올라가 있을 때, 20% 올라가 있을 때, 30% 올라가 있을 때, 40% 올라가 있을 때, 50% 올라가 있을 때, 미장 들어가고 도배 들어가고 했을 때 이 단계별로 채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가르쳐둘라 이거야. 근데 이 40%까지는 답이 없어. 기성률 40%까지 골조가 다 올라갈 때까지는 이거 지금 현행법상 채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지. 50%까지 올라갔을 때는 채권 관리 하는 방법이 있지. 민사집행법
81조 아까 가짜 채권자 입장을 우리가 갖는 거야. 우리가 먼저 가압류 때리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50% 됐을 때 건물 기성용 우리가 대출거래 약정서를 갖고 있잖아. 그걸 가지고 가압류를 먼저 때려놓으면은 등기관 직권 보존 등기를 할 거 아니야. 건축물 대장 아예 안 생긴 상태에서. 이해하셨겠어요? 근데 요즘은 가압류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전에 가압류한 사실이 있느냐, 여타담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설문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설문지 돌아오지. 그러면 가압류 때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변칙 스타일로 갈 수 있어. 건축자금 대출에 한해서는 우리가 1,000만 원짜리 한 10억을 나간다 하더라도 한 500만 원짜리 어음공증을 받아놓는 거야. 강제입행 있나 공증서류, 집행권을 미리 받아놓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성용 50%가 딱 됐을 때 딱 가압류를 때려놓는 거, 강제입행을 넣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 못 건들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것만 있어요? 그러나도 관계가 돈독해갖고 잘 가고 있는데 금융기관에 의심이 간다고 해서 거기다 가압류 때리면 철천지 원수가 돼야 안 돼요. 철천지 원수. 그냥 노찬이 깨지고 들량이 어렵고. 근데 여러분들은 결국은 현장을 우리 조합 같은 경우 현장을 2주에 한 번씩 나가요. 공사 현장을. 아, 공사 현장이 지어지나 안 지어지나 이거 현장에서 채권 관리를 하는 거야. 건물이 2주 안에 지어지냐 안 지어지냐 이거 2주 내 아무리 늦어도 3주에 한 번씩은 현장을 나갔고 저번 주에 나갔을 때 얼마만큼 지었다. 이게 기성률이 되게 길어봤자 6개월이거든. 짧으면 4개월이고 4개월 동안 초유산으로 10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10번 현장을. 그 현장에 동태를 보는 거. 현장에 동태를 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건축주의 자기 자본료를 20%에서 30% 끌고 오는 방법.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걸 교재로 설명할 거예요. 봐요. 고치담보 이 141페이지 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인 A가 담보 제공자가 해당 토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면서 건축 비용을 조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향후에 건축될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사용 승인 후 해당 신축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함과 동시에 건축 비용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한테 건물 추가 근저당 설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다른 경우에는 근저당을 해주고 난 다음에 대출이 나가지만 이것은 토지만 설정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건물을 추가적으로 받기 때문에 후치담보라는 용어를 쓴단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치담보의 일반. 자 보세요.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통상 근저당권 취득은 대출 실행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건축 신축자금 대출의 경우는 대출 실행 전에 신축 건물이 부존재하므로 동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자명하다. 이때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전에 그 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완공 후 소유권 보존 등기와 함께 동시에 토지 근저당과 공동담보를 추가 약정하기로 하고 실제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대출 실행 후 건물이 완공 및 소유권 보존 등기와 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지금 후치담보의 법리적 문제점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3번에 그게 큰 3번에 142페이지 큰 3번에 1번이 뭐냐면은 이 1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단계. 건축주 명의 변경을 임의적으로 했을 때의 문제를 거기다 써놓은 거지. 가로 1번. 설명 다 했잖아요. 자,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여한 사유로 건물이 40%까지 지어졌을 때. 골조가 다 올라갔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40%까지 올라가 있을 때가 여기에서 가로 2번에 해당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143페이지입니다. 3번 건물상 완공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내가 이 설명을 빼뜨리는데 악독한 채무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건물에다가 하자를 유발시키는 거야. 건축주가. 그러면 하자를 유발시키면은 양평군청에서 나오면 사용승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주차장 미확보, 상하수도 미확보, 뭐 시설 미비를 일부러 유발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건축허가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건축허가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건축물 대장이 생긴다는 얘기야, 안 생긴다는 얘기야? 안 생긴, 건축물 대장이 없다라는 얘기는 건물 보존 등기를 자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건물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그 143페이지 3번을 얘기한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4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건물이 완공되고 건축법에 의해 관계관청의 사용 승인이 있고 이에 건축물 대장까지 신설되어 있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된 상태이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에 입각한다. 다시 말해서 건축주인 A가 우리 대출 원장상의 채무자가 신청을 해야만이 보존 등기가 하지 국가에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건물을 사용을 해가면서 보존 등기를 안 때리는 경우나 보존 등기를 때렸는데 제3자한테 추가 먼저 담보 제공을 했다든가 했을 때는 이러지도 못한다 이거지. 거기에 밑줄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 경우를 얘기한 거지. 민사집행법 81조를 얘기한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주가 가공의 채무자 채권자를 만들어 가지고 지어지다 말은 기성률 5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한다든가 조합 모르게 근저당 설정을 제외해 가지고 우리 금융기관을 연매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가로 5번. 건축 사용 승인도 떨어지고 신설도 되고 보존 등기까지 된 상태에서 이 추가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대출 기표할 때 먼저 받아놨는데 이 추가 근저당 설정 계약서는 아까 민법 187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186조를 적용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라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가 효력개시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대출 기표할 때 기성부 대출할 때 아무리 대출을 해줘 이걸 진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협력이 없으면은 저것은 종이호랑이나 진배가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5번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봐보세요. 그거 조금만 더 봅시다. 14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첫째, 건축주가 조합된 금융기관 당초의 약속을 어기면서 건물에 대해서 추가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조합된 금융기관은 부득이 그 건물에 대해서 처분금지금 가처분을 하고 나눠 소유권 보존 등기권자를 상대로 해갖고 당초에 대출 나갈 당시에 받은 추가 근저당 신축 건물 추가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원인 서면으로 해갖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했을 때 시간상으로나 경제상으로 결코 시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 둘째 부분은 뭐냐면 설명한 거예요. 보존 등기 하면서 금융기관과 당초에 금융기관을 배신을 때리고 다른 제3자한테 했을 경우에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146페이지를 보시면은 결론이 있어요. 기성부 대출의 이제 결론을 얘기해요. 결국 후추담보 부분은 채무자가 1단계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한다든가 2단계에서 건물이 지어지다가 여한 사유로 건물이 중단이 된다든가 3단계에서 가공채권자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먼저 기성률 50%, 60%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온다든가
또 네 번째는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 근저당 설정에 협력을 안 해준다든가, 이 단계별로 모든 부분이 누구의 협력이 필요하냐? 채무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는. 그때그때 타임에.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게 만약 연체가 됐을 때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한 JTBC 밀착 카메라에서 1,000억짜리, 5,000억짜리가 다 빵꾸가 난 케이스가 여기에 다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요거 하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안 해줄 수가 있냐 없냐? 이 지금 우리 조합도 건축자금 대출이 몇백억 돼요. 우리 수지도 몇백억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거야. 내가 저번에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했죠. 여신은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라 이거야. 퍼펙트 위험성이 법적 리스크가 없는 여신은 있답다. 없다라는 얘기지. 여신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는 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해 갈 거냐 그 문제지. 여신의 이거 건축자금 대출이 리스크가 있네? 내 강의를 듣고 있네? 무섭네? 하지 마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경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그러면 자라는 자라고 소뚜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현장 조사를 나가야 되고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현장 조사 나가야 되고 동태 파악을 해갖고 채무자가 변심을 하는가 뭐 하는가 그걸 촉수를 계속 안테나를 돌려갖고 하는 길밖에 없지. 법리적으로 모 전무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단계별 채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건 뭐야? 만명통치약 돌라는 얘기 있잖아. 나보고 내가 만명통치약 어떻게 줘? 그냥 알고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 이 정도 얘기하고 그 관계법규를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1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을 지금 요즘 건축업자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거가 요 부분이야. 기성률 50%대까지. 여기는 손 안 대다가 기성률 50%일 때 채무자, 건축주의 채권자가 해가지고 금융기관의 추가근저당 설정 완전 무력화시키는 그 근거를 내가 지금 관계법령에서 검토를 해주겠다 이거지. 147페이지 박스 안에 있죠. 박스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민사집행법 81조에 첨부서류 경매신청서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보내에 다음 각 호에 대해서 하나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의 부분은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자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은 기성구 50% 이상에 대한 것은 바로 경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하지 아니한 건물일 때는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서류 및 그 건물에 대한 신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저 짝퉁 채권자가 경매를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리됐죠? 무슨 얘기인지 정리 안 됐어요? 채권자,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금융기관이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하고 통모한 그 짝퉁 채권자를 얘기하는 거지. 강제경매를 넣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할 때는 사망을 보시면은 채권자, 짝퉁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더불어 동시에 집행법원에 그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제 사항을 보면 법원은 집행관한테 그 미등기 건물이 기성률 50% 이상이 됐는가 안 됐는가, 골조가 다 올라갔는가 안 올라갔는가 직권 조사하게끔 해가지고 바로 신청자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직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제268조 있죠. 그 준용 규정.
준용규정. 그게 81조는 강제경매 부분만 얘기를 한 거고 268조 준용규정을 보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다시 말해서 임의경매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79조 내지 162조를 준용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81조를 준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291조를 보면은 가압류 집행에 의한 본집행에 준용해가지고 가압류 집행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준용한다. 이런 경우는 291조에서 가압류 경우도 민사집행법 81조를 준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 다음에 301조. 민사집행법 301조를 보면 가압류 절차, 가처분 절차에서 전부 다 준용하게끔 돼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으로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제65조를 보면은, 자, 부동산 등기법 65조를 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은 누구로 돼 있냐면은 원시 취득자, 다시 말해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등록 있는 자뿐 또는 그 상속인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아까 강의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했죠? 무슨 얘기 했어요? 이 얘기 했어요. A가 X라는 토지에 Y라는 미등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목적물에 뭐 대장동 378번지 토지 200평 및 지상 건물 이렇게 했을 때 이 건물을 미등기 건물을 누가 지었냐면은 A가 지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보존 등기 안 한 상태에서 B로 팔았을 때 B가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 승계 취득자라 이거야. 승계 취득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부동산 등기법 65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미등기 건물이 매매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는 없다. 양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그 하단 패러그래프 보면은 부동산 등기법 66조. 그게 여러분들은 이 건축 신축 자금 대출을 하려면은 민사집행법 81조, 부동산 등기법 65조, 부동산 등기법 66조 이 세 개 조문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소화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66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및 직권 보존 등기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얘기가 나와. 이건 등기관 문제란 말이야. 등기관 문제. 자, 등기관이 오산 등기도 등기관이 미등산 부동산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의 촉탁에 따른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가 뭐냐면은 강제경매, 임의경매, 가압류, 가처분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처분 제한을 하는 거니까 그 등기가 들어갈 때는 등기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처분 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상의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원시 취득자가 신청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하지만 이런 가처분, 가압류, 강제경매, 임의경매로 해서 직권 촉탁에 의해서 되는 것은 그 사항란에다가 이것은 가압류에 의해서 보존 등기한 거, 이건 강제경매에 의해서 보존 등기한 거, 그걸 명기하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보신 적 없어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저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 아까 명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수지구청에서 안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명의 변경을 명의 변경 A에서 B로 명의 변경을 금융기관 동의 없이 현장을 안 해주잖아. 근데 해준단 말이야.
해주게끔 법이 돼 있어. 이게 수지구청 공무원이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야.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게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이 얘기도 할 약정지상권 설정할 때는 수지구청에서 그 토지에다 건물 질 때 약정지상권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와야만이 건축허가를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금융기관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하고는 또 연결되는 문제야. 지상권 뭐 들어가냐. 약정지상권 돈 많이 들어가고 그거 쓸 데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들이 산삼을 왜 먹냐. 정력 강종제로 해갖고 힘을 발휘하려고 우리가 산삼을 먹는 거 아니냐. 근데 비싼 돈 주고 산삼 먹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쓸데가 없는 것을 먹지를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약정지상권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몇 천만 원. 지금 자산 5천억 조합이나 3천억 조합은 연간 지상권 설정 비용만 몇 억씩 나갈 거란 말이야. 에? 건축자금 대출 많이 하는 조합은 그게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지상권 설정된 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조합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나대지에 대해서 근저당과 지상권 설정을 했을 때는 토지주가 건물 지으려면 수지구청 공무원이 야 지상권자 여기 있네? 그 사람 토지동의서를 받아와 하면은 건물의 착공 시점을 금융기관이 안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고 근저당만 설정했을 때는 그냥 해주기 때문에 저기 우리가 착공 시점을 인식을 못 하는데 지상권 설정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 지상권자인 조합이 토지사용 승낙을 써줘야만이 수지구청에서 동의서가 건축허가가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지공무원의 월권이다. 응? 됐습니까? 그걸 지금부터 보자 이겁니다. 보자.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적응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일한다, 소극적으로 일한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간다, 편의적으로 봐준다. 원칙적으로 간다. 이 두 가지 개념만 한번 보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를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저걸 보겠습니다. 지금 150페이지 할 거거든요.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따른 제출서, 이것은 내가 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중간중간에 사견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내가 발췌를 했냐면은 법제처하고 건설교통부의 자료를 그대로 여기다 넘긴 거야. 내 글은 없어.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법제처에서 어떻게 건축법 10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내가 여기다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지. 이게 건축업자한테 손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건축주한테, 이 채무자한테 이 자료가 들어가면은 이거 다 알아버리면 이제 더 여러분들 채권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그 정도 얘기하고 봅시다. 근데 150페이지부터 보는데 먼저 관계법령 검토부터 봐야 되니까 167초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먼저 볼게요. 박스 안에 돼 있죠? 관계법령 검토. 여러분들은 건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아까 뭐 단계별 사법적인 부분은 여기다 설명을 드린 거고, 행정법적인 건축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조항이 뭐냐면 건축법 제11조입니다. 11조 한번 볼게요. 11조 제2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나 시정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11항 보겠습니다. 그 굵은 글씨로 제1항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건축허가를 받는 자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이 돼요. 소유권은 가지고 있으면서 건축명의자만 B로 정리하는 것은 장유성 씨 당신 말이 틀리지 않냐. 저 법에관은 해당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건축주 명의 변경만 하면은 이 건축법 11조에 걸리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존속 요건이냐 허가 시점만 그러면 되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허가 시점 스팟의 개념이냐 두어링의 개념이냐. 두어링이라는 게 뭐야. 허가를 받아갖고 완공되고 준공 허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일치해야 된다는 개념이냐. 수지구청에서 허가를 떨칠 때만 소유자가 일치 안 된다는 스팟의 개념이냐. 응? 두어링의 개념이야 스팟의 개념이야. 스팟이야. 두어링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핵심이 또 있는 거야. 두어링의 개념이 아니라 스팟의 개념이다 이가. 그 순간 허가를 득하는 그 순간 자 2호를 보겠습니다. 2호 제12랑 제1호를 보겠습니다.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이건 뭐냐. 아까 내가 그랬어요. 민법 8대 물권 설명하면서 소유권은 몇 가지를 갖고 있다? 보유가치, 교환가치, 사용수익가치. 담보 근저당권자는 거기에서 뭘 뺏어왔다? 교환가치 뺏어왔다고 했지. 지상권자는 뭘 뺏어왔다? 사용수익가치를 네, 금방 2시간 전에 했는데 딱딱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맥은 뭔 말이냐? 1호의 문맥은 뭐냐면은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지상권자가 있겠지. 근데 지상권자는 건축주가 아니라 지금 누가 갖고 있어? 금융기관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토지의 지상권자는 건물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건물주가 토지주가 건물 질 때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문맥은 어디에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분에 이제 차관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를 보겠습니다. 168페이지예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를 보면은 그 줄친 부분만 제가 볼게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법 11조 제1항 제3항 제9호 1호에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라는 별지 1호 서식에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청서에 담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인 수지구청장한테 제출해야 한다. 다만 1호에 대한 제출은 토지전부상을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때는 자기들이 수지구청에서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굳이 허가권자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얘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는 지금 관계법령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소유권을 확보한 시점이 건물이 지어져서 보존 등기 6개월 동안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스팟의 개념. 건축 허가 신청을 넣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시점만 소유권. 그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여기다 추가담보 설정계약서 뭐 써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내 얘기잖아. 여러분들은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근거는 법제처하고 건설교통부는 뭐라고 보고 있는가를 보자 이거지.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150페이지로 이제 다시 와야 돼. 관계법령 검토를 했으니까 150조로 와야지. 자, 제목이 뭐냐면 건축법상, 건축법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10조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아까 조금 전에 2, 3분 전에 검토해준 그 관계법령을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 교재를 봐도 돼요. 근데 일단 150페이지를 제가 볼게요. 본 내용은 기성구 대출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유권 해석 내지는 법령 해석 등에 대해서 발췌해서 이에 대한 앞뒤간에 모순된 내용 및 이에 대한 조합 여실 업무 차관 사항의 검토에 주안점을 두었다. 내가 이 교재를 만든 의도를 내가 설명을 드린 거야. 그 다음에 1번에 뭐라고 하면 법제처 법령 해석. 여기서는 내 말이 단 한 글자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내 의견은 한 글자도 안 돼. 법원행정처에서 질의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질의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게 이제 우리 동서신협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뭐냐? 지금 여러분들 담보신탁에서 이런 부분을 할 거란 말씀입니다. A가 X라는 땅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어. 예? 그래갖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단 말이야.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가 떨어지니까 이걸 무궁화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탁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넘기잖아. 그리고 여기서 우선수익권 교부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우리 쏴주잖아. 기성구 대출을. 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지구청에서 야, 소유자가 A야지 왜 무궁화 신탁이냐. 이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건축 사용 승인을 안 해주겠다라는 게 수지구청 얘기잖아. 시흥시청 얘기도. 그 말이 틀렸다. 근데 안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뭐냐면은 내가 시흥시청을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장을, 이론적 무장을 하라는 얘기, 선별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까 말했었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부어링의 개념이 아니라 스팟의 개념이야. 그 인가 시점에 허가 신청을 접수해 갖고 수리해 주는 시점이지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을 아까 행정법, 건축법의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차별한다, 안 한다? 그게 대원칙이야. 건축법의 대원칙은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뒤집어지든 거꾸로 지든 그것은 니들끼리 알아서 라. 우리는 이게 건축법, 여기 자연 취락시설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건축법적인 측면만 검토하지, 니들이 지상권자고 소유권자가 싸움을 하든 민사소송하든 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아니, 그거 진다고 하면 등기공무원도 공신력 없는 소송하면 등기공무원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등기공무원들은 책임 안 진다는 걸 여러분들 끄덕끄덕 하면서 왜 건축주 구청 공무원들이 이 얘기하면 끄덕끄덕 안 해? 여러분들이 모순점 있는 거 아니야? 어? 지금 여러분 틀을 바꾸란 말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렇게 있어요. 질의 요지가 뭐냐?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가 신탁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건, 건축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휴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공무원들 또 머리가 기가 막힌 거야. 151페이지 볼게요. 그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결론만 볼게요. 그 굵은 글씨로 내가 뭐라 썼어요?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 여기에서 만약에 정확히 내 말을 반박하려면 어떻게 법제처에서 휴식해야 되냐? 건축허가 효과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해야 되거든. 내 말 잘 이해를 하세요.
건축 허가의 효력을 상실했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마포구청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답다? 제 말 효력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취소할 수가 있는 거야, 행정행위를. 근데 여기서 문맥을 어떻게 잡았어? 효력이 건축 허가의 효력이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다 이거야. 그 말이 틀린 거야. 요건 충족 안 한 거하고 있는 효력이 상실됐다는 거하고 법률적 효과가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충족은 못 시켰지만 그냥 넘어가겠다 그 얘기야. 충족은 건축법 10조를 정확히 지키지는 않았으나 그 의도는 못 지켰으나 그렇다고 해서 건축 허가서를 취소하겠다는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 이해하셨어요? 그 배경을 보자고요. 이유 쭉쭉 써놨어요. 쭉쭉 써놨는데 밑줄진 부분은 여러분들이 검토하세요. 여기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154페이지. 154페이지의 중간에 보면은 차관사항 및 사견이 있죠. 에? 이것은 내 글이야. 그게 바로 앞에 까지 질의휘답 뭐 이유 그것은 내 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법원행정처 법제처에서 만든 회신이고 그 회신에다가 내가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자, 사견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건축허가 요건인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효력 발생 요건인가 스파사 개념인가 효력 존속의 요건인가 하는 점이다. 즉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건축허가 신청 및 이에 이은 허가라는 행정행위 당시만 충족하면 되는가 아니면 건축물이 완공되어서 사용 승인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냐. 만약 이러한 건축허가 행위가 효력 존속 요건이라면 건축허가 시점부터 사용 승인이 되는 시점 동안에 해당 토지 소유권 변동되었을 때 그 해당 허가 행위를 처리 내지는 취소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이후에 건축물이 완공될 때까지 변동 사유가 있을 때 건축허가 취소 사유라고 언급이 된 게 건축법이 있답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막말로 건축주가 이것은 벌칙조항도 없다. 한마디로 선언적 조문이지 이 해당 토지 소유권은 인가받을 때만 허가를 받을 때만 충족시키면 되고 그렇게 뭐 건축주 명의 변경하는데도 현행법상 그것을 예를 들어 수지구청에서 너 보존 사용 승인 받을 때까지 소유권 토지의 소유권 변동 없어야 돼.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합에 어느 정도 금융기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인가 건축허가 시점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빚존 개살구에 불과한 거야. 건축주가 장난질 치려고 한다면 장난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 155페이지입니다. 제한적이나마 민사집행법 81조 제2항에 저기 건축주 명의 변경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이게 사용 승인되지 않은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명의로 촉탁이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당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실익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 뭔 말이요? 민사집행법 81조하고도 서로 논리의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는 사법적 효력. 자, 여기서 그런 얘기 했네. 건축허가 행위라는 행정행위는 사법적 효력,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와 저 금융기관의 사법적 분쟁 일치가 됐을 때 불일치했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건축법적인 측면만 검토해 줄 문제다. 상계 법제처 법령 해석대에서 건축행위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라는 처리된 토지나 언급 없이 단지 소극적으로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됐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건축허가 효력이 없다라고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답변했다는 얘기. 지들도
곤욕스러우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내 얘기예요. 이 사견 및 의견은 제 얘기라고요. 근데 제 얘기가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 찍고 있잖아. 나 이거 동영상 다 나가. 그럼 내가 한 얘기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 법제처하고도 나도 이제 붙을 수도 있어. 근데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5페이지 법제처 법령해당 그 155페이지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이게 이제 건축법 시행규칙 6조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면 공동주택에 의해서 했을 때 근저당권자 및 지당권을 말소해야 되는지 여부 그렇게 질문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지리 배경 어찌고 저찌고 쭉 있었단 말이야. 근데 휴답 156페이지에 휴답이 어디 거 휴답이냐면 법제처 휴신이란 말이야.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과 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당권과 근저당을 말소해야만 건축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다. 그거 있어도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잖아. 정리됐나요? 자, 나머지 이유는 생략하고 158페이지에 제 사견을 보겠습니다. 차관사항 및 사견을 설명합니다. 대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건축주가 되어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에 대해서 근저당권 지당권을 설정한 조합의 토지 사용 승선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첨부하게 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다. 이게 마포구청, 은평구청, 수지구청 지들끼리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했을 것이지 그것이 근거는 법제처나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달한 게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 됐습니까? 월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장선 158페이지 연장선상에 조합 등 금융기관이 나지에 대해서 근저당과 아울러 지당권을 설정하는 업무는 재고할 여지가 많은 무익한 업무라 범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당권 설정 등기의 무용론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쉬었다 다시 얘기하고 1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휴신이 들어갔네요. 대지에 설정된 지당권이 해제되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걸 저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당권이 해제되지 아니했다는 반려할 수 없다. 그렇게 휴신했어. 나머지 사항 읽어보세요. 공동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거 보시면 되고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를 보시면은 차관사항을 보겠습니다. 차관사항을 보면 건축법 분야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단지 건축법 적용만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나지에 대한 지당권 설정은 설정 등기에 비해서 아무런 효능이 없다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 시간에 하겠다. 저 161페이지에 4번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또 휴신해 줬네요. 건축관계자 변경 신청 시 명의 변경 신청 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시 제출해야 될 서류 해가지고 지리 요지가 뭐냐면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 및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양수인 그 지어지다 말한 건물은 허가권자한테 수지구청장한테 거기에 대한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답보기 전에 그 다음 장 넘기기 전에 그 다음 장 이 교재 그 다음 장 넘기기 전에 이 답은 소명을 하라고 제출을 하라고 하겠어요. 안 해도 된다고 하겠어요. 안 해도 된다고 해야지. 스팟이니까 두어링이 아니니까. 그 다음 장 보세요. 휴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안 그랬나요? 그렇게 됐어요. 이게 두어링의 개념이 아니라 스팟의 개념이라는 게 여기에 설명이 됐다는 얘기.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이제 차관사항 및 제4견을 써놨어요. 건축주인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 시 어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렇다면 건축주인 건물에 대해서 통상의 매도 매수가 아닌 다른 사유,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하는 민법 365조에 의한 일괄 경매 청구권을 발생할 목적 등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대지의 소유권 변동 없이 토지의 소유권 없이 건축주 명의 변경만 신청할 경우로 건축주 명의 신청 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 확보는 건축주 명의 변경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게 명쾌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건축 명의 변경 시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라는 것은 스파서 개념이지 두어링의 개념이 아니다. 건축주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관계에 대해서 종전 건축주를 소유자로 볼 것이냐 신소유자로 볼 것이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문제로 다시 접근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보면 우리의 법제는 그 대지와 건물로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별도로 관리되어 있다. 단적인 예가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을 말해주고 있다. 사법적으로 엄연히 토지 건물을 별개로 보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고 현실에서도 그게 현실적으로도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법인 건축법 등에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틀려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틀릴 경우는 이미 그러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왜 그러냐 유럽은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로 해가지고 일체성을 갖는단 말이야. 건물과 토지. 근데 우리는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민법 365의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미 민법에서나 부동산 등기법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이 됐는데 건축법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 확보라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사법부, 사법행정 쪽에서도 그게 법원 쪽에서도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는데 건축법 행정행위라는 건축법에서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부분을 내가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이건 내 얘기. 마지막으로 165페이지에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교통부예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국토교통부인데 2001년도 4월 2일 날 이런 공문이 시달이 됐어요. 17년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본 공문이 시행된 지 오래됐고 대의적 법적 효력이 없는 내부 지침 자료에 불과하며 법리적 모순점이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써놓고 그걸 보시면은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구체적인 경우 가압류된 토지, 가등기된 토지, 애고등기는 지금은 부동산 등기법상 애고등기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기를 보세요. 167페이지를 보시면은 나머지 동의불필 아무도 없는데 그 박스 위에 바로 위에 보면 지상권이 설정돼 있을 때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게끔 해놨죠. 그게 이게 죽은 놈이 20년 간다고 이 공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지금 수지구청 공무원은 2001년도 저 공문을 가지고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 공문 뒤에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나 법제처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 2001년도 공문은 틀렸다라고 지금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잖아. 그런데도 공무원은 저 2001년도 거의 짜실한 공문 하나 들고 저렇게 하고 있고 건축업자들이 의리예요, 갑이에요? 의리잖아. 이게 건축주가 수지구청에서 하자는 대로 해. 근데 나같이 모기에 물려도 옷 벗고 자는 스타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오기 배면은 나는 여름에도 모기 띠껴나고 옷 벗고 자거든. 모기하고 싸우겠다 이거지. 무슨 얘기? 아이, 이 순간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이 부분은 현재
건축법상 아무런 아까 말한 건축주 명의 변경할 때 금융기관 동의를 받으라고 한다든가 금융기관이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과 지당권 설정을 같이 했을 때 그 지당권자로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다든가 그건 법률적 토대가 전혀 없는 것을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당권 설정했을 때는 건축주가 건물주 지어지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 건축주 명의 변경하는 것을 핸들링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지 지금 법리적으로는 금융기관 모르게 할 수 있다. 그 대원칙은 뭐냐? 건축법은 네가 이쁘고 네가 미흡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자연 취약 시대일 때 지을 수 있냐 없냐 그게 포인트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건축법 지금 건축법 기성부 대출을 뭐 50%로 하냐 70%로 하냐 뭐 그런 것은 여신업무 방법서적인 건 난 잘 모르고 이 사법적인 부분은 전부 다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좀 쉬었다가 다시 지금 이제 약정지상권 부분 또 설명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지상권, 약정지상권, 그 다음에 건축법, 건축기정부대출, 유치권 이게 서로 세 가지가 맞물려 돌려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업무 대처 능력이 생긴다고 봐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자본밖에 없다는 거죠? 아, 저 건축자금 대출에다 최소한 대로 20% 내지 30%는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돈 떼어먹은 금융기관 돈 떼어먹으려면 자기 돈 40%도 날려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또. 근데 과거에 1금융권에서는 뭐 콘도를 진다든가 하면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자본금만 주주들 자본금만 포기해버리면 주식회사 날려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SPC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강의 중에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은행권에 다 수도 없이 당했기 때문에 대환체를 요구한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을 자기 자본 건축주의 투입 금액을 최소한 20%에서 30%는 끌고 가야만이 호랭이 살쾡이 피해다 호랭이만 하는 일을 못하게끔 만든다. 여기까지. 또요. 수고하셨어요. 좀 쉬었다가 다시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